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딸의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짝! 큰 시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이건 7회 동안 내 딸 대신 때리는 겁니다. 거실 바닥에는 미역국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 내가 엎어버린 생일상의 잔해였습니다. 100만 원어치가 넘는 음식들이 카펫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62살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욕 한 번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 내가 그날 사돈댁 생일잔치를 박살냈습니다. 손님 2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생 참고 살던 한 사람의 엄마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이것은 참음이 폭발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일과 행운이 깃드실 겁니다. 나는 외동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28배 늦둥이로 얻은 딸이었어요. 남편은 딸이 돌도 안 됐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나는 새벽 식당 일과 저녁 파추리를 오가며 딸을 키웠습니다. 딸은 착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눈치를 살피며 자랐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가도 돼요. 엄마, 나 공책 더 써도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아이였어요. 나는 그런 딸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딸이 대학에 갈 때까지 나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딸은 31살에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공무원이었어요. 반듯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지요. 시댁은 일남사녀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직에 계셨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결혼식 날 사돈 어른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생일이 같네요. 정말 신기하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인연인가 봅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어머니. 딸을 낳아 키운 사람과 아들을 낳아 키운 사람.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나는 믿었어요. 결혼 첫 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야 해요. 괜찮다. 다음에 보자.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친척들 다 부르셨대요.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가 그래야지. 셋째 해. 엄마, 올해도 정말 미안해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됐다. 시댁이 우선이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7해가 흘렀습니다. 내 생일에는 단 한 번도 딸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매년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딸이 보낸 용돈 봉투를 서랍에 넣으며 괜찮다고 중얼거렸어요. 반면 시댁의 생일은 달랐습니다. 딸에게서 가끔 사진이 왔어요. 커다란 식탁 위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 시누이, 내 가족이 모두 모인 모습이었지요. 한가운데 앉아 웃고 계신 시어머니. 그 옆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내 딸.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시누이들은 각자 바빠서 일찍 못 온대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이것도 며느리 돌이니까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돌이.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딸의 도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엄마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도리가 아닌 걸까요?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과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된다. 내가 참기만 하면 다 괜찮아진다. 나는 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8번째 생일이 다가오던 그해 여름, 딸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참는 것도 이젠 한계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으라고 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찜통더위가 시작되던 7월 말이었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가 작은 신우네랑 제주도 여행 가신대요. 3박 4일로요. 나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딸도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의 다음 말을 듣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작은 신우 애들 둘을 우리 집에 맡기고 가신대요. 초등학교 1학년 3살이요.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왜 애들을 안 데려가? 신우이가 남편이랑 편하게 여행하고 싶대요. 아이들 데려가면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딸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어디가 아픈데? 감기가 심해져서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병원에서 푹 쉬라고 했는데 나는 손에 쥔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라. 내가 아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딸이 들려준 시어머니의 대답이었어요. 아프다고 해도 애들은 내가 봐야지. 며느리가 봐야지. 누가 하겠니? 시어머니가 여행 가면 내가 대신 해야지. 그게 도리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뭐래? 다들 바빠서 못 본다고 했어요. 큰 시누는 애들 학원 보내야 한다고, 둘째 시누는 남편이 싫어한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딸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안했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가 받았어요. 애 엄마가 어제 쓰러졌어요. 뭐라고? 토요일 밤부터 애들 돌보다가 일요일 새벽에 거실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버스 시간도 확인하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딸은 초췌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손등은 바늘 자국으로 멍들어 있었지요. 엄마. 딸이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메말라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과로와 고열로 탈진하셨어요. 며칠은 푹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딸이 힘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나는 옆에서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언제 퇴원하니? 이번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이잖아. 그때까지는 퇴원하지. 내가 안 하면 누가 상 차리니? 딸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입원 중이에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돌아온 말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생일인데 병원에 누워서 뭐 하니? 며느리 도리는 지켜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딸의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이 내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시누이들이 번갈아 전화를 했어요. 언니, 이번 메뉴는 뭐야? 엄마가 갈비찜 먹고 싶대. 케이크 예약은 했어. 엄마가 딸기 케이크 좋아하시잖아. 병원이라도 손가락은 움직이잖아. 메모라도 해놔. 누구 하나 딸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병문안을 온 사람도 없었어요. 그날 밤 딸이 내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시어머니 생일 잔치 날이 정확히 언제라고 했지? 이번 주 토요일이요. 8월 3일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날 내가 대신 가마. 딸이 놀라서 나를 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넌 쉬어라. 이번엔 엄마가 한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나는 생각했어요. 7회 동안 참았어요. 딸에게 참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참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참음은 때로 독이 된다는 것을요. 나는 딸 대신 그 생일상에 가기로 했어요. 나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딸은 3일 동안 입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탈진 폐렴 초기 영양실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몸이 이미 한계를 넘었어요.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직접 병원에 오셨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딸이 일어나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누워 있어라. 많이 아팠다며? 죄송합니다. 몸 관리를 못해서요. 그래도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구나. 다행이다. 토요일이 내 생일 잔칫날이잖니.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너도 알다시피 시누이들이 다대곱게만 자라 음식할 줄을 모르잖니. 손님들 불러놓고 사서 음식 대접하는 것은 큰 결례고 내 생일인데 내가 음식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내가 해야 할 것 같네. 딸이 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은 정말 그래도 금요일엔 퇴원하잖니. 집에서 하루 더 쉬면 되지 뭐. 나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돈.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애가 지금 폐렴 초기래요. 집에 가도 일주일은 푹 쉬어야 한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았어요. 사돈이 여기 계셨나요? 네. 딸 간호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사돈이 대신 좀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네. 사돈도 요리 잘하시잖아요. 이번 토요일 우리 집에서 생일상 준비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이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시어머니는 일어났어요. 그럼 토요일 아침 8시까지 와주세요. 손님들이 12시에 오거든요.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에 놓고 나가셨어요.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까지 이렇게. 나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울지 마.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저녁 사위가 병원에 왔어요. 과일과 죽을 들고 왔어요. 딸의 이마를 짚어보며 말했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나는 사위를 복도로 불렀어요. 사위. 네, 장모님. 자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상황이요?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리라는 게 말이 되나? 사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 그게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아니, 변명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며느리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자네 딸도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건 또 다른 문제지요. 사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병실로 돌아갔어요. 나는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큰 시누이가 전화를 했어요. 동서, 많이 좋아졌어. 근데 말이야, 토요일 메뉴 좀 확정해줘. 엄마가 자꾸 물어보시거든. 딸이 대답했어요. 언니, 저 지금 입원 중이에요. 알아. 근데 금요일엔 퇴원하잖아. 하루 준비하면 되지. 우리도 다 바빠서 못 도와줘. 전화를 끊고 딸이 울었어요. 엄마, 나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안 하면 시댁에서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나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딸의 어깨가 너무 가늘게 느껴졌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됐다. 내가 안 해도 돼. 그럼 누가 해요? 내가 할게. 딸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엄마가요? 그래. 내가 토요일에 시댁에 가서 상을 차릴게.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엄마. 엄마까지 고생하시면 어떡해요. 엄마도 생신이신데. 너 하나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평생 일한 거 아니니? 이것도 못하겠니?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어요. 토요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처음에는 그냥 상만 차려주고 오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7해 동안 내 생일은 한 번도 챙기지 않았어요. 딸은 매년 아프도록 일했어요. 그런데도 병원에 누워있는 딸에게 생일상을 차리라고 했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끝을 내겠다고요. 금요일 오전 딸이 퇴원했어요. 나는 딸을 집으로 데려가 재웠어요. 그리고 토요일을 위해 장을 보러 나갔어요. 재료를 사며 나는 중얼거렸어요. 참는 것도 이제 끝이다. 토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딸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까지는 버스 1시간 거리였어요. 손에는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든 가방을 들었지요. 가슴 속에는 7해 동안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8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나는 시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큰 시누이였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이세요? 딸이 아파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큰 시누이가 눈을 굴렸습니다. 아니, 친정어머니가 이런 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그냥 동서더러 나오라고 하시지. 딸은 푹 쉬어야 합니다. 나는 묵묵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누이 4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편한 옷차림이었지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사돈이 오셨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가득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사돈 어른, 재료는 사돈 어른이 사 오신 거 맞죠? 네. 저희는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요. 맨날 동서가 다 알아서 했거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장본 재료를 꺼냈어요. 9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끓였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역시 친정어머니가 오시니까 든든하네요. 우리 동서는 맨날 허둥대기만 했거든요. 11시가 되었어요. 상차림을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식탁 위에 접시를 놓았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어요. 내 딸도 7해 동안 이렇게 했겠구나.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12시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친척들, 시어머니, 친구들. 집 안이 금세 북적였어요. 시어머니가 상 앞에 앉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며느리가 아파서 사돈이 대신 와서 상을 차려줬어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돈까지 오시게 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좀 약한가 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원래 여자는 좀 억세야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너무 약해요. 하필 시어머니 생일날 아프다니.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니까요. 아파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죠. 그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사돈. 나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네, 사돈.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돈은 우리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아셨죠? 알았죠. 그래서 사돈이 대신 온 거 아닙니까? 딸이 탈진으로 쓰러졌다는 것도 아셨습니까? 그건 몸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7해 동안 우리 딸은 사돈 생일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친정어머니는요? 뭐가요? 우리 딸의 친정어머니 생일은요? 한 번도 안 챙기셨더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시댁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시댁이 바쁘면 친정엄마는 뒷전이어야 하고 며느리는 아파도 시댁에서는 일해야 하는 거군요. 그리고 나는 상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상을 뒤집었습니다. 쿵. 미역국이 카펫에 쏟아졌어요. 불고기가 벽에 튀었지요. 잡채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7해 동안 내 딸이 흘린 땀입니다. 7해 동안 내 딸이 삼킨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은 내가 대신 엎어드리는 겁니다. 큰 시누이가 달려들었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요? 나는 큰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어요. 따귀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건 7해 동안 내 딸 대신 때리는 겁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딸이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시댁에 다녀왔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설마. 상을 차렸다. 그리고 엎었다. 딸이 주저앉았어요. 엄마, 어떡해요? 이제 시댁에서 저를. 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였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월요일 오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위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사돈, 그날은 제가 좀 심했습니다. 나는 과일 바구니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나섰어요.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사과하러 오셨잖아요. 사과요? 7해 만에 처음 하는 사과 한 번으로 끝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엄마의 딸이기도 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7해 동안 제가 참았던 건 가족이 편하시라고.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제가 참는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사위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여보. 하지만 딸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당신도 들어요. 당신은 늘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셨다고 해서 며느리도 똑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바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생일에는 가겠지만 제 엄마 생일에도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나한테는 한 번도 오지 않겠다는 거니? 아니에요. 가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혼자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누이들도 함께 해야 해요. 큰 시누이가 없는 자리였지만 딸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사위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며느리로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 그리고 아가. 이제라도 바꿔보마.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분의 눈에도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분도 평생 참아온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누이들이 돌아가며 명절 준비를 분담했어요. 시어머니는 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사위는 아내가 친정에 갈 때 함께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해 8월 3일. 내 생일이자 시어머니 생일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네 집 거실에서 소박하게 차린 상 앞에서.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함께였어요. 이번엔 딸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이 각자 한 가지씩 만들어 왔어요. 사돈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딸이 케이크에 초를 켰어요. 엄마,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2개의 케이크. 하나는 내 앞에, 하나는 사돈 앞에 놓였습니다. 사돈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같은 날 태어났네요. 그러게요. 이제라도 제대로 인연을 맺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초를 불었어요.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그날 상을 엎어줘서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상을 엎은 게 아니다. 내 억울함을 바로 세운 거지.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참음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계까지 버틴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에도 끝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그날 이후 내 생일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과 함께 때로는 시댁 식구들과도 함께 보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순간도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이건 함께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후에도 가족은 계속됩니다. 상을 엎은 그날, 나는 끝을 낸 게 아니라 시작을 만든 것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엔 더 큰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